6번 봅시다. 3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했는데 요거는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1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에 등록관청을 달리하든 달리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뭐하게 돼 있다? 승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드린 건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무슨 신고? 폐업신고. 여기 뭐 다시 등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폐업신고 전에도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다. 다시 등록한 이후에도 뭐다?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동일 인물이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렇게 부르는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 등록할 때 등록관청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하는데 3년간이 아니고 몇 년간? 1년간이 돼 있는 거죠. 그 숫자가 꼭 틀린 겁니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결국 그대로 갖다 붙이고 한번 적어 볼게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메모를 자꾸 해보면 확실히 공부 효과가 커집니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 아닙니까? 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무슨 정지처분? 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말이죠. 이 처분의 효과는 폐업이라고 처분이라고 같다 다르다. 무슨 날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누구에게도 승계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승계된다라는 거잖아. 전과 기록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했죠? 그러면 요리 되는 거야. 요걸 과거에 기출문제 낼 때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래야 O였는데 폐업일로부터 1년간 가면 O다 X다 X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는 거예요. 3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에 승계된다. 똑같이 생각. 업무 정지처분의 효과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아니면 뭐다? 과태료 처분 내린 것도 그 처분의 효과는 무슨 날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5죠. 4번의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요거는 요논이잖아.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누구에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요 기간 있잖아.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폐업기간이라고 하는데 알겠어요? 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해버리면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이런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잖아요. 5죠. 5번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위반 행위가 아니고 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른 상태에서 재등록을 하게 되면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과거 폐업신고 전의 요 위반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폐업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1년을 초과하면 내릴 수 없다. 요 소리다 이 말이지. 요건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끝났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하는 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저 앞에서 우리가 결격사유 12가지를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12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3년이 경과된 사람은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등록 취소의 원인이 봐봐요. 원인이 과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 내린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사유가 아니라 3년에서 무슨 기간을 뺀다?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요 공제한 기간 동안만 무슨 사유다?
결격 사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3년이다, 3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뭘 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하지만은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요리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요 케이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사망 또는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리고 등록 기준에 미달해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돼가 등록 취소된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가 총 몇 가지? 4가지라 말이야. 거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내용이죠. 알겠어요?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까도 시험장에서 나오면은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확실히 합격했는지 확실히 불합격했는지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왜 그러냐? 대부분의 합격생이든 대부분의 불합격생이든 점수가 몇 점? 55점에서 뭐다? 65점 사이에 나오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느냐 하면은 조금 난이도 올린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 있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조금 난이도 올린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요런 점수대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의 일부를 맞춰줘야 돼. 깬또든 실력으로든. 그래야 이게 합격이 됩니다. 알겠어요? 고득점이 아니라도 어찌됐든 60점 넘어가 합격을 한다. 말이에요. 그 지금 등록 취소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4가지 가는 거. 그거 아는 거는 뭐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내용이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보면 뭐다? 쉬운 것만 위주로 상세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요 점수 때 나온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난이도 좀 높은 문제를 깬또라도 잘 짚어보면 딱 특거리가 또 합격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들도 7, 80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알겠어요? 다 요 점수대라요. 알겠어요? 떨어져도 뭐다 합격한 사람하고 별 실력 차이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7번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또 한 번 더 풀어보자. 1.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되더라도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등록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2번 폐업 신고 전에 기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 정지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재등록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번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 사유라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이라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하는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이다. 4번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과 뭐를 고려해서 내려라.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서 내려라 라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 내린다 하는데 2년 11개월 초과돼 2년 11개월 지났다 이 말이지. 그럼 아직까지 3년 초과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등록 취소 처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는 건데 불과 1개월만 더 지났어도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린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이런 걸 고려해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5번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이런 조문도 있구나 하면서 생각하면 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누구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대표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는 거. 이 대표자 이꼬르 개업공인중개사로 취급해버리라 이 소리거든. 알겠어요?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을 병에 대한 처분으로 옳고 그름을 표기가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기업 갑이 임시중개시설물을 운영하다가 뭘 하였고 폐업을 하였고 3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임시중개시설물 운영을 이유로 업무 정지처분을 한다 뭐한다? 뭐한다. 왜 뭐합니까? 3년이 경과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폐업 기간이 1년만 초과돼도 업무 정지처분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는데 3년이 경과돼 버렸으니까 니은 을이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경우에 났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알겠어요? 이를 이유로 업무 정지처분 한다 못한다? 뭐 하는 거지? 알겠어요?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업무 정지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이 고용인은 지금 결격사유가 아니잖아. 알겠어요? 디귿 병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이중 소속하여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폐업을 하였고, 이중 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 취소처분 받았다라는 사실은 없네. 근데 종사하다가 폐업을 하였고 3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이중 소속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처분 한다 못한다? 마찬가지 못한다. 몇 년이나 지나봤다? 3년이나 초과되었다라는 것. 이 문제는 결국 이 내용을 사례로 좀 바꿔냈을 뿐이다. 알겠어요? 그 다음 9번 협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 협회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뭐다? 창립총회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100인, 20인가는 숫자를 좀 기억해 두면 되는 거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둬야 한다라는 이 규정은 옛날 법에 있다가 삭제돼 버렸어요. 지금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3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은 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은 맞는데 10일 이내가 아니라 뭐다? 지체 없이 보고사항이다라는 거지. 4번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잖아. 5번 협회에 지부를 두는 경우 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으면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10번 협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협회는 회원 6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300인 이상이라요. 300인 이상이지. 그래 바로 틀려버렸고 그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해가 창립총회를 거친 후에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2번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는 장관에게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가 아니라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3번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고,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도 고유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오고, 5번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 우리는 단어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없다 하니 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11번 갑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협회는 설립할 때 법인 형태로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법인 형태로. 그 법인의 성격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야. 공법 시험에 도시민주광역정비법에 정비조합이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대. 정비조합은 명칭은 조합인데 실체는 뭐다? 법인으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정비조합도 법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이다. 명칭은 뭐다? 조합이라 하지만. 2번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간데 바로 틀려붙죠. 지부나 지회는 임의적인 조직이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령이라는 이 법령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직은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와 지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3번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몇 명 이상 300인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 4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 정관을 통과시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의결 정족수는 600인 이상이고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정관을 통과시킵니다. 5번 협회 설립 및 설립 인가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한다 했는데 혹시라도 싶어서 한번 만들어 본 지문이라요. 이 지문의 앞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뒷부분은 뭐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한다 했잖아. 왜 혹시나냐? 옛날에 기출문제가 앞부분이 나왔어. 앞부분이. 그러니까 협회 설립 및 설립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이 문장이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왕 공부할 김에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뭐뭐뭐다 하는 거는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다. 한번 봐두자라는 의미에서 집어넣어 온 기다. 12번 숫자 집어넣기입니다. 아까 다 외웠을 거야.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몇 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 600인 이상입니까? 창립총회 출석은 600인.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장관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몇 명 이상 와야 되고 100인 이상 와야 되고 나머지 시도에서 각 얼마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 그렇게 아까 문제 풀었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 간다. 응? 그 다음 13번에 협회의 법적 성격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협회는 아까 법인으로 한다 그랬잖아. 비영리 사단법이니까 1번 O.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허가주의하면 틀려버리고 인가주의해야 된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무슨 주의다? 이미 설립주의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법인 설립한다면 몇 개의 협회로 설립하게 돼 있다? 우리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복수주의 그렇게 이야기한다. 여러 개의 협회가 설립될 수도 있고 아마 협회가 설립돼 있으면 회원으로 가입하고 안 하고도 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의적인 판단사항이다. 임의가입주의. 요 단어들을 좀 기억해 두면 돼요. 인가주의, 임의설립주의, 복수주의, 임의가입주의. 14번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근데 뺄락하다가 그냥 점검용이래. 옛날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이 나오면은 답은 꼭 뭐다? 위탁 업무, 수탁 업무가 답이 될 수밖에 없거든. 협회의 업무는 크게 무슨 업무와 무슨 업무로 구분되어 있다?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로 구분되어 있거든. 그런데 4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는 협회가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 수탁 업무지. 고유 업무는 아니다. 알겠어요? 그걸 점검하면서 1번, 2번, 3번, 5번도 협회의 고유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구나 하면서 한번 읽고 지나가는 정도. 알겠어요? 15번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번에 그 1번, 2번, 3번, 5번으로 고유 업무다 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가는 정도라 했잖아. 이것도 읽어보면 되는데 그냥 다 철저하게 외우는 사람이 있죠. 철저하게 외우는 사람이 몇 점 가는 거다? 100점 가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내용인데도 이런 규정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읽어주면 되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다 외아푼다, 안 외아푼다? 외아푼만 몇 점으로 가는 사람이다? 100점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15번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야 돼요. 그 제정된 공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협회 지도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기억 틀려버렸죠? 니은 협회는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일간신문협회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제계약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올해 이건 3월을 2월로 잘 바꿉니다. 디귿 협회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뭐를 둔다? 운영위원회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근데 운영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가 틀렸고 어디에 두요? 협회에 두는 거지. 협회에. 알겠어요? 이 운영위원회가 하는 게 협회 전체 업무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공제 업무에 대한 운영위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려버렸고 리얼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무슨 계약?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요 판례는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공제사고 터뜨려 놓고 공제계약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16번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
협회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 중에 하나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제사업입니다. 회원 간의 상호 부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9회 때 시험에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걔가 틀리게 낸 적 하면 있거든. 그때 딱 한 번 나오고 친목도목하는 말은 두 번 이상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걸 딱 우리가 점검할 때는 강의하는 선생이 딱 그때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언급한 적도 없다 하니까 그런 쪽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는 걸 들어봤죠. 3번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관청인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소위 무과실 책임이죠.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이 무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상이 아니다 하면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런 지문을 또 만들어 봤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틀린단 말이에요. 중개행위를 잘못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만 협회 공제금의 지급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도 공제사업의 지급 대상이다.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5번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이 아닌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번 지문은 어떻게 해서 만든 지문이냐면 과거의 기출문제가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아예 공부하랍시고 총수입액이 아닌 무슨 액,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하는 식으로 옳게 만들어 본 거예요. 17번 틀린 것은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업무죠. 공제사업은 고유업무라는 단어의 뜻은 협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다라는 뜻이지 협회가 꼭 해야 되는 업무는 아니다라는 거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으로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 말이지. 이미 가입주의 있겠잖아. 그래서 2번도 오고 3번 장관은 입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무슨 명령을 개선명령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할 수 있고 4번 금융감독 원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금융감독 원장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싹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틀렸고 5번은 그냥 끼워넣기용입니다. 공제계약의 내용에 정하여야 할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공제료를 정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끼워넣기. 그 다음 18번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했는데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협회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가 매회 한 문제꼴로 좀 등장하는 비율인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에 관한 걸 시험 지문에 꼭 끼워 넣어요. 협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알겠습니까? 1.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제계약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사유입니다. 2번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 운영위원회를 아까 둔다가 맞아요? 둘 수 있다가 맞아요? 둔다가 맞다 말이지. 그래서 틀려버렸다 말이지. 이런 게 잘 안 비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잖아. 둔다 둘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제법 치더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갑작스레 떡이어서 또 장난을 제법 깜빡 판단을 잘 못하는 수가 있어.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3번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로 한다. 한번 외워보고 지나가고 4번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있다. 5번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도 딱 한 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는 숫자라서 또 한 번 점검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협회의 공제사업 제도에 대한 어떤 원리적 이해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 내용까지도 자꾸 시험 지문에 내는 게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협회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종교에서 자기 시험 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지. 근데 낼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끼워넣기 집어넣는 거예요. 19번 자, 업무 이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업무 이타. 일단 1번 지문을 명심해야 돼요. 1번 지문은. 누구는 돼 있어요.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리고 또 등록관청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들의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잠깐만 이 지문은 법률에 나오거든. 법률 아마 47조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줄만 보면 등록관청도 자신의 업무 일부를 협회나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은.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법률에서는 지금 1번처럼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떠나가서 등록관청도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시행령을 보면은 지금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있는데, 그렇죠. 등록관청이 위탁하고 있는 내용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 자체만 보면 등록관청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 질문 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무슨 업무와 무슨 업무뿐이다. 교육에 관한 업무하고 시험 시행하는 업무뿐이다. 그러면 봐봐요. 교육에 관한 업무는 어떤 교육이에요?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연수교육이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봐봐요. 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전부 다 실시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는 기본인데 직무교육은 누구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직무교육조차도 지금 등록관청이 위탁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 시도지사가 위탁하고 있는 규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범위는 같다요 달라요? 다르지. 알겠어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누구라요? 응? 학교도 위탁받을 수 있고 뭐 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고 또 뭐 공기업들은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는데 시험 시행하는 업무는 학교는 위탁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동일하다 하면 틀려버렸죠.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시도지사로부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하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자신들의 업무 일부를 이렇게 위탁했으면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에 고시하게 되어 있다?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20번으로 갑니다.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바르게 고른 것은 했는데 다 골라야 되네. 학교,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 뭐 고등교육법 2조, 5조, 3항 이런 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법 이름도 외울 필요 없어요. 고등교육법 관한 이런 법 이름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법 이름은 외우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세요. 그 법 이름 갖고 장난치지는 않지만은 외우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있어 비입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저도 법조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없어졌는 줄 알았지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만은 알겠어요? 뭐냐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하는 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로 바뀌었다 그랬죠?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명칭이. 근데 이것도 절대구역, 상대구역,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구역, 상대구역 구분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뀌었길래 법 이름도 뭐다? 바뀌었는 걸로 알았지만 바뀐 게 아니더만은. 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옛날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뭐다? 정해지는 거예요. 학교보건법. 그러죠. 근데 여기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법 이름이 하나 또 새로 생긴 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하는 게 생겼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바뀌길래 이 법이 폐지되면서 이 법으로 바뀌었는가 싶었지만은 폐지된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도 학교보건법이라는 게 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이 법을 새로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지. 만들면서 뭐다? 종전의 학교보건법에서 규율하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가 여기로 다 넘어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학교보건법에서는 이게 삭제됐겠지. 알겠습니까? 지금 둘 다 두 법이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존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거 보면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아세요? 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뭐로 지정한다 그랬어요? 아까 법으로 지정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그 절대구역은 50m 이내, 상대구역은 뭐 20m, 200m 이내 구역입니다. 경계선으로부터.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됐고 21번 보상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근데 보상금인데 앞에 무슨 법령상? 공인중개사 법령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또 보상금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물어보진 않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1.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지급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등록관청 가서 지급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그럼 지급 결정을 그 속에서 하면은 등록관청에서 하면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오죠? 3번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되면 지급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되면 지급합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해야 지급합니까?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해야 지급하니까 틀려버렸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균등하게 배분하잖아. 다만 당사자들끼리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해서 뭐 신청해 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라는 거죠. 5번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한다?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라는 거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그래서 이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보상금에 관한 내용은 의외로 조금 덜 복잡한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에 관한 내용은 좀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복잡하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5번 시험에 보상금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공인중개사법 갖고 나온다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갖고 나온다. 거래 신고법. 그게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쪽에서는 보상금 지급 요건이 신고 고발한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다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쪽 법에서는. 알았어요? 그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자격증 양도 대여 사실을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지급 사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지급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2번 장관은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데 전혀 안 맞는 소리죠. 장관이 지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겠어요. 통보하는 절차 규정도 없다.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금은 뭐다? 1인당 50만 원입니까? 건당 50만 원입니까? 건당 50만 원이잖아. 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균등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이거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고 욕만 얻어먹는 사안이다 이렇게 했잖아. 알겠어요?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동작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23번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검증이지만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면 욕만 얻어먹는 기다 그랬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1번이 틀린. 폐업 중개업을 한 자, 폐업 중개업을 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 한 자죠. 그럼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죠. 한 건당 50만 원이죠.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을 한다 한다? 한다.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것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는 거나
있었는 건 사실이었죠. 공소 제기를 했으니까 무죄 판결 내린 거지. 응? 그 다음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고발의 사유는 모두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어이도 23분의 5번이네.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4번 옳은 것은 1. 보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간다 틀려버렸어요.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 처분 하는 말하고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지? 응? 2번 신고 또는 고발을 수사기관에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데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했다 하더라도 보상금은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을 하죠. 4번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고발 사유는 모두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이런 식의 지문이 좀 까다로운 거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유는 3가지 아닙니까? 3가지. 첫째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그 다음에 거짓 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만자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자잖아. 이거는 3년짜리, 이것도 3년짜리, 이거는 1년짜리잖아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유들이 전부 다 형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실들이야. 그래서 이래 되네. 5번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된다. 그 다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보상금 제도가 나온다. 그것은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 의하도록 돼 있어요? 뭐고? 보조 안 된다. 그렇지. 보조 안 된다. 그렇게 안 해요. 보조 안 된다. 그렇지. 보조 안 된다.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25번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수수료.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설명을 찾아라. 이랬어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까?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까?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거잖아. 1번 틀려버렸죠? 시도지사 시행한다. 그러니까네. 그렇지. 만약에 시도지사 하는 글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꾸면 오다 엑스다. 오라 꼭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 직접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거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하는 게 결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고 봐도 되거든. 알겠지? 2번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받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놨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받는 자 않겠지? 재교받는 자 않겠죠? 제자가 없잖아. 그럼 교받을 때는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연말에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가지고 자격증 받으러 대구시청에 갑니다. 그러면 수수료 내는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재교부 신청 시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다음에 4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반납했던 등록증을 어떻게 받을 때? 재교부 받을 때는. 5번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아까 1번 이야기할 때 했던 거고. 26번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박스 형태로 물었을 뿐이다.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될 거고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된다. 3개입니다. 답 3번이죠. 고용신고를 할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휴업신고할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27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다 1년짜리인데 4번 봐봐요. 제일 쉬운 걸 답을 해놨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이죠. 몇 년? 3년이 되잖아요. 답 4번이지.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은 다 몇 년짜리다? 1년짜리다라는 거죠. 1년짜리. 예? 이런 거 딱 읽어보면서 3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가고 5번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가는 거다. 이 말이야. 28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기억은 뭐다? 등록증이나 자격증의 대여로서 1년이죠. 니은 이중등록이나 이중소득도 1년이죠. 디거 검증이로서 3년짜리 검증이잖아.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등 투기 조작한 행위는 3년짜리 검증이다. 리얼 무등록 중개업 한 사람도 3년짜리고 미엄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 1년짜리잖아. 그래서 3년짜리는 디귿과 리얼 두 개다라는 겁니다. 난이도 최하. 이런 걸 막 고민거리가 없이 그냥 암기 갖고 푸는 거예요. 그 다음 29번에 1년짜리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기업 3년이죠. 거짓값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니은 자격증 양도 대여자나 1년짜리죠. 디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는 것은 3년짜리 검증이잖아. 3년짜리 검증이. 기업 공인중개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은 1년짜리죠. 1년짜리인데 다만 요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덩달아서 알아두면 좋겠고. 미엄 3년짜리 검증이죠.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을 한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3년짜리 검증이다. 그래서 1년짜리는 니은 그 다음에 뭐 리얼 두 개 보입니다. 30번 형벌과 행정처분이 변가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근데 수두룩하게 많다 그랬잖아. 기업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이 검증이는 3년짜리 형벌 사유도 되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그렇죠? 변가되는 게 있으네. 한 개 나왔고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뭐 1년짜리잖아. 변가될 수 있는 케이스죠. 두 개 나왔고 D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1년짜리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니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리얼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3년짜리죠. 근데 무등록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행정처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미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년짜리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이 변가될 수 있는 불법 사유는 두 개. 그 두 개가 바로 뭐다? 변가될 수 있는 게 기업과 니은 두 개 보입니다. 31번 양벌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어요. 자, 1번 등을 벌하는 등하는 거는 단수에 제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소개해놨잖아. 등을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따른 무슨 형을 과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란다.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과실책임이다. 과실책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만 양벌 규정 적용하는 거잖아. 그 다음 3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라요? 아니라요? 아니지. 왜?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 알겠어요?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등이 저질렀을 때만 무슨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명심해요. 뭐 이걸 양벌 할 때 이 벌은 형벌의 벌이다라는 거죠. 형벌의 벌. 그래서 양쪽이 한쪽은 등이고 한쪽은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양쪽이 이기잖아. 그렇죠? 그럼 요 놈이 무슨 위반을 저질렀을 때만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벌금형을 부과하는 거고 등에게는 뭐다? 징역형 부과할 수도 있고 뭐 벌금형 부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양벌 할 때 벌은 형벌의 벌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 취소 처분 받는다 하잖아. 그리고 업무 정지 받는다 하잖아. 그럼 위반했으니까 이런 거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다 처벌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처벌. 알겠지? 처벌.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것도 처벌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처벌받는다 이래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뭐다. 업무 정지나 이런 게 받았으면 처벌받았다 하지 말고 뭐 정확하게 행정 처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법을 위반했는데 이거 있지? 형벌을 부과받는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받는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받았으면 뭐 받았다 하면 된다. 처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런 거 받을 때는 뭐 받았다? 행정 처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알겠습니까? 자꾸 이것까지도 처벌의 범위에 집어넣으니까 이런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 제재라는 것은 아시 유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형. 알겠어요? 유형. 종류가 있다 종류. 알겠어요? 제재라.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제재도 있고 뭐 과태료라는 제재도 있고 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라는 즉 형벌이라는 제재도 있는 게다. 다양한 유형이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유형. 알겠어요? 그 유형은 알겠어요? 무엇에 따라 정해지느냐 하면은 위반 행위의 뭐다 성질에 따라서 이 유형이 달라져요. 법을 만들 때. 알겠습니까? 보통 과태료 같은 거는 뭐다 주로 뭐를 넘겼을 때 과태료를 많이 내더라. 뭐를 넘겼을 때 기한 같은 거 넘기면은 뭐다 과태료 이래 되지 뭐다 행정처분 받는 거 없잖아. 알겠습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위반하긴 위반했는데 뭘 위반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기한을 위반했다라는 게야. 신고 기한 이런 거. 알겠지? 그런 걸 위반하면 뭐다 과태료이 되는 거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20일 돼가 전입신고하러 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상이 보통 기한을 넘기는 잘못을 저질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벌이라는 것은 뭐다? 어떤 성질의 위반을 저질러야 형벌이 부과되냐? 범죄라고 규정 짓고 있는 그런 걸 저질렀을 때 뭐다 형벌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이런 행정 처분은 업무 정지잖아. 등록 취소하면 일 뭐 하잖아. 업무 정지도 일 뭐 하잖아.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격이 되도록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뭐다 등록 취소를 내든지 뭐다 면허 취소를 내든지 영업 정지를 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항상 이 제재의 유형들이라는 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그거는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다 유형이 달라요. 대체로 보면.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봐봐요. 31번에.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행위자인 등에게 항상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벌금형 액수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봐봐요. 알겠어요. 아까 어디가 빗노? 이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인데 둘 다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이자의 벌금과 이자의 벌금형의 액수가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잖아.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왜? 결격사유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거든.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양벌 규정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 300만 원 선고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때는 무슨 사유가 돼버린다? 결격사유가 돼가 등록이 취소돼버려. 자기의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등의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3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된 중개보존을이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등록관청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렇게 읽고 나면은 여기 딱 떠올라야 돼요. 중개보존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거 맞다. 그걸 딱 돌려야 돼요. 을은 등록관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되었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 맞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될 수 있나 없나? 있는 거지 뭐. 알겠어요.
2번 어른 수사기관에 의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니까. 3번 갑은 을이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나 양벌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양벌 규정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려버린 거다 이 말이야. 응? 4번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 중개보존이니까. 그 중개보존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갑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왜?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한들 징역형은 선고 안 되잖아. 벌금형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반을 지금 중개보존 의리한기거든. 알겠어요? 의리한기거든. 33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을 하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인데 등록 간청이 부과권자죠.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의 경우에는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죠. 장관이 부과 징수권자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으면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죠. 누가 부과 징수권자다? 등록관청이. 등록증이나 중개사 자격증 원본 이런 걸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죠.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권자입니다. 그렇죠? 사무소 내에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은 5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연수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더라? 시도지사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시도지사가 돼야 되는 거지. 등록관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 요리됩니다. 알겠습니까? 34번만 하고 쉬었다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2개만 연결시키도 어려운데 뭐다 3개를 또 연결시키라 하네. 1.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인데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권자니까 다 제대로 바르게 연결됐네. 답이네. 2번 자격이 취소되면은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자격 취소권자가 교반 시도지사잖아. 그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권자가 아니죠. 교반 시도지사다.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고 무슨 정지 사유라요? 자격정지 사유잖아. 그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과권자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려버렸고 4번 거래정보망 운영 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징수권자잖아. 5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중개 완성 시에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문서 사본을 아니면 전자문서 형태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인데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권자죠. 그래서 1번이 제대로 연결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면은 이런 거 다 시험에 잘 나오는갑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과태료 부과 사유들을 다 외우지만은 그래서 500만 원 이하짜리냐 100만 원 이하짜리냐 나누어서 외우지만은 누가 부과 징수권자냐 알겠어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등록 취소 처분, 업무정지 처분,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 이런 것들을 누가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다 점검을 돼야 된다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또 5회 마무리, 6회 마무리 짓고 5회로 넘어갑니다. 그렇지?